안녕하세요. 부연의 총무 기찬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알게 된 게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백신도 나오고 몇몇 국가는 접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곧 접종이 시작될 거라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치료제도 곧 나올 거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극복되려면 적어도 올 가을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모두들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럼 2020년 경매시장 분석 및 2021년 경매시장 전망의 주제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실 강은현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경매시장 분석과 2021년 경매시장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해이니만큼 좀 시간은 지났지만 2019년도이지만 동해안의 일출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지난해 제가 속초 인근의 웅치항이라는 작은 항구에서 찍은 일출 사진이 되겠는데요. 앞전에 찍은 사진은 전문가가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러모로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의 구성은 1부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경매시장 분석이고요. 2부는 전망편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가? 교과서적인 의미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그 압류된 부동산을 환가,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지는, 즉 압류, 환가, 배분을 우리는 경매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교과서적인 정의를 벗어나서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경매 종사자들 그리고 경매 참여자들이 주로 경매에 관심 있는 부분이 권리 분석과 물권 분석으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보기에 권리 분석을 중시하는 분들은 사람과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은 권리 분석을 중시하고요. 반면에 경매는 모름지기 부동산의 영역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물권 분석도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과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기울이는 분들,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은 물권 분석, 즉 부동산과 부동산의 관계가 더 중시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물권 분석에 비중을 더 두는 것 같습니다. 왜 경매를 하는지, 경매의 좋은 점도 있고요, 불편한 점도 있고, 경매의 특징도 있습니다. 먼저 경매의 좋은 점은 이론의 여지 없이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또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부동산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경매의 대전제가 시세보다 싸게 사기보다는 낙찰받는데 오히려 우리들이 중점을 두고 급급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낙찰받기 자체가 경매의 장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낙찰받기가 경매의 제1 장점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서는 낙찰받기가 유효한 명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시장이 정점에서 답보 상태이거나 정체가 됐거나 때로는 만약에 우하향,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이때는 이론의 여지 없이 경매란 시세보다 싸게 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의 두 번째 좋은 점은 그 가격 결정을 매수자가 결정할 수 있다. 즉 프라이스 메이커가 된다는 게 우리 경매의 두 번째 좋은 점이 되겠고요. 반면에 경매는 몇 가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불편한 점이 경매 물건의 공급이 불규칙적이고 유한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토지 경매 외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 즉 명도 부분,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에 불편함이 우리 경매의 불편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특징 관련해서는 경매는 일반적으로 실물 경기와는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과는 동행 내지 또는 선행하는 경우도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경매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동행 또는 후행은 할 수도 있고요. 드물게는 역으로 우리 경매 시장의 지표들이 일반 부동산 시장의 선행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경매 제도는 언제부터 진행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우님들이 보시고 있는 자료는 소와 7년 6월 달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경매로 낙찰된 사례인데요. 소와 7년 6월이 언제이냐면 1932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문헌에 의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경매 제도는 1932년 이후에는 경매 제도가 온전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앞서서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법원 경매 제도는 1912년도부터 시행이 됐답니다. 제가 일부러 경매의 역사를 잠깐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학우님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경매의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는 장구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자 경매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잠깐 소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매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의 인식이 그렇게 썩 유쾌하거나 매끄럽지 못한데요. 그 경매 일반론에 대한 불편함을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불식시킨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경매에 관한 일반인들의 생각의 불편함을 잠시 누그러뜨릴 수 있는 두 가지 사례 물건을 소개하고자 하겠습니다. 학우님이 보시고 계신 자료 화면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서 18년 동안 부동의 땅값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동의 어느 부동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려 2020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2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제곱미터당 2억 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초유의 일이랍니다. 가장 비싼 땅이라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명동에 있는 레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입점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는데요. 아마 우리 학우님들은 그러면 도대체 이 건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이 땅을 도대체 이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복한 부모님을 만나서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온 열정을 불살라서 이 부동산에 취득했을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땅은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상속이라 증여받은 물건이 아닌 현재의 건물주가 오로지 본인의 열정과 혼을 실어서 부를 축적해서 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이 건물을 일반 매매가 아닌 1999년 2월 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였습니다. 당시 최초 감정가가 약 52억 원이었는데요. 1위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이 41억
4천만 원일 때 단독으로 참여해서 41억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레이첼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로부터 보증금 50억 원에 매월 2억 6천만 원의 월세를 받습니다. 건물주는 보증금만으로도 낙찰 당시에 낙찰 금액을 모두 다 회수하고도 남았고요. 매월 2억 6천만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30억 원이라는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의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처럼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이 부동산의 최초의 소유권의 취득의 원인이 일반 매매가 아닌 법원 경매를 통해서, 그것도 IMF가 한참인 1999년 2월 달에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는 것은 여러모로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단독주택 물건이 되겠는데요. 지난 2006년 5월 달에 최초 감정가 30억일 때 정지훈 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31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요. 아마 우리 학우님들은 정지훈 씨라는 이름이 낯이 익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수 비로 알려져 있는 비의 본명이 되겠죠. 그 비인 그 정지훈 씨가 2006년 5월 달에 31억 7천의 낙찰을 받은 물건인데요. 그러면 정지훈 씨는 31억 7천에 낙찰받아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보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2014년도에 매매를 합니다. 얼마에 매매를 하냐? 아마 우리 학우님도 깜짝 놀라울 금액인데요. 31억 7천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무려 2배가 넘는 75억 원에 매매를 합니다. 정지훈 씨는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귀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은 낯익은 이름들이 모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동산의 최초의 소유자들은 서세원, 서정희씨입니다. 바로 우리 학우님들이 알고 있는 그분들이고요. 채권자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물건의 채권자도 연예인이고 부동산 과거의 소유자도 연예인이고요. 낙찰자도 연예인이 낙찰받았는데 최종적인 승자는 정지훈 씨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매시장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경매시장을 압축적으로 보여지는 지표가 바로 물건 수와 입찰자 수가 되겠는데요.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 전국 59개 법원에서 신규 재고 물건의 총 거래 물건은 14만 9,48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4만 9,488건을 낙찰받기 위해 전국의 법정에 운집한 참여자들은 모두 19만 20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숫자 14만 9천여 건 또는 19만 명은 큰 의미가 없는데 지난 2019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유의미한 수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전국의 경매 물건이 14만 8,473건이었는데요. 1년 사이에 경매 물건은 약 1,000건 정도 순증을 합니다. 1,000건 정도 늘어났는데 참여자는 무려 17만 2천 명이 19만여 명, 약 18,000여 명 가까이 증가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지난해 우리 경매시장의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 1년 사이에 경매 물건은 불과 1,000건 정도 소폭 증가했는데 실제 참여자는 약 18,000여 명 중 대폭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한정진 재원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경합을 하다 보니까 개개 물건당 경쟁률을 상승하겠죠. 경쟁률이 상승한 만큼 낙찰가들도 높아졌을 거고 당연히 낙찰가가 높아진 만큼 낙찰률도 상승했을 거라는 게 우리 2020년 경매 시장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실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4만
6,484건, 실제 유효 매각된 물건은 전체의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47,947건이었고요. 47,947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실제 참여자가 지출한 비용의 총액은 11조 2천억인데요. 참고로 2019년도는 10조 1천억 원에서 불과 1년 사이에 1조 이상이 순증을 하는데요. 이처럼 실제 경매 진행 물건, 실제 낙찰 건수는 지난해 대비 불과 약 1,000여 건, 2,000건이 채 안 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1조 원 이상이 상승한 건 우리는 두 가지 경로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지난 1년 사이에 우리 부동산 시장의 전체 가격이 상승했다는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실물 경기의 고단함에 의해서 고가의 특히 제조업 중에 공장들의 수십 수백억 대의 공장 물건들이 많이 경매가 나오면서 바로 그런 물건들이 전체적인 매출액 상승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매각가율은 2019년 71.1%에서 지난해는 71.4%로 소폭 상승했고, 역시 매각률 역시 31.0%에서 32.1%로, 응찰자 수도 3.82명에서 3.96명으로 증가한 걸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증가의 이유는 바로 경매 물건 수의 순증보다는 입찰 참여자 수의 증가폭이 훨씬 더 가팔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 지난해 경매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전국 59개 경매 법원의 매출액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인천지방법원이 2위로 밀려나고요. 그동안 2위였던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는 2020년도에는 1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원지방법원이 되겠는데요. 나머지 1위에서 5위까지는 수원, 인천, 의정부, 서울중앙지방 등 수도권 재경법원들이 차지했는데 유일하게 지방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이 전국 매출액 3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처럼 창원지방법원이 매출액 규모로 5,130억 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한 이유는 창원지방법원의 주거용 부동산의 뜨거움이라기보다는 바로 창원지방법원이 관할하고는 공단 내 그런 대형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매출액 상승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직방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0년도에 우리나라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매출 규모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매출 총량과 경매 시장의 매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파트 매출액은 약 282조, 그리고 연립 다세대가 한 35조,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주택이 43조에서 총량 360조의 매출을 달성하는데요. 360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 경매 시장의 매출액은 11조 2천억이었습니다. 일반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는 많은 간극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자료상 2006년도에 보면 2006년도에 전국의 주택 유형별 연간 거래량을 보면은 이때는 157조였습니다. 우리 경매 시장도 12조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차이는 많지만은 경매 시장도 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경매 시장의 역대 최대 매출 규모는 지난 2013년도에 15조 원대입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은 최대 15조에서 적게는 10조 사이를 등락을 거듭한 반면에 일반 부동산 시장은 특별한 해를 제외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평균 거래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출액이 해마다 급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신규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분양된 신규 물건들이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전체 매출액 상승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부동산 경매 시장의 용도별 통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주거 물건은 약 6만 2,500건이 진행되고 그중에 실제 2만 3,300건이 낙찰이 됐습니다. 평균 매각가율은 약 83%였고요. 3%였고 아파트 주거용 시설에는 평균 응찰자 수는 물건당 5.3명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 상업시설은 약 2만 3천 건이 경매 나와서 그중에 약 4분의 1 정도인 5,900여 건이 낙찰되어 있고요. 낙찰가율은 65%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는 4만 9,800건이 경매 나와서 역시 18,100건이 낙찰됐고요. 평균 낙찰가율은 72%.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매 시장의 양대 주류 물건은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중 토지로 양분이 됨을 알 수 있고요. 실제 우리 경매 시장에서 매각가율도 주거용이 1위, 그 다음에 토지 시장이 2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국에서 진행된 경매 물건 중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물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낙찰된 4만 7천여 건 중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물건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진행된 에코시티 더샵이라는 아파트 물건이 되겠습니다. 연초인 2020년 1월 6일 날 이 물건이 최초 감정가 3억 2,500만 원에서 한 번 떨어져서 2억 2,750만 원인데 이 물건에 무려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119명이 참여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개청 이래 최고의 경쟁 참여자들이 운집한 물건이 되겠는데요. 이 119명은 2020년 전국에서 매각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고요. 결국 치열한 경합을 벌이다 보니까 낙찰가는 전 유찰가 3억 2,5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4억의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사실 지난해 연초에 1월 6일 날 이 물건에 119분이 운집을 하고 그리고 낙찰가가 전 유찰가를 가볍게 넘겼을 때 이 물건이 갖는 의미심장함을 간과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이 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상당한 제가 의미부여를 했을 텐데 사실 지방의 한적한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는 이게 갖는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던 거죠.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연초에 2020년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경매 시장의 심상치 않음, 즉 오버히팅 과열에 대한 신호탄을 지방의 한 법원에서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쏘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2020년도에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물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는데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물건에 지난 5월 1일 날 92명이 참여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물건으로 등극을 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경매된 물건에서 가장 최소 면적이자 역대 우리나라 경매 사상 최소의 면적이 경매에 나온 사례, 즉 가십적인 내용이지만은 우리 경매 기네스북에 등재될 내용 정도의 역대 최소 면적의 경매 물건이 나와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흑색동에 있는 주택가 대로변에 주택가의 도로로 사용하는 일부의 지분이 경매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 지분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0.1제곱미터로 사방 10cm의 면적이 경매 나오는데요. 사방 10cm라는 것은 우리 학우님들이 공부하는 A4 용지보다도 작은 면적이 되겠죠. 사방 10cm의 땅이 경매에 나오는데 감정가가 얼마냐? 22만 9천여 원의 경매가 나오는데요. 특이하게도 이처럼 사방 10cm도 채 안 되고 그것도 땅이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유찰 없이 신건에 첫 기일에 9명이 경합을 해서 최초 감정가의 3배를 살짝 넘기는 69만 9천 원의 낙찰이 되는데요. 아마 참여자 9분들은 모두 이 땅의 도로의 가치를 보고 참여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 지역이 흑석동 재개발 구역으로서 향후 재개발이 됐을 때 현금 청산 시 그때 현금 청산금을 보고 즉 보상금을 염두에 두고 참여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보상금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낙찰가는 다소 높게 고가의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례 물건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매 절차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할 주제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근린시설 물건입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경기의 고단함이 우리 경매시장에서도 하나 둘씩 이제는 그 어려움의 물건들이 경매시장에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서울 강남의 청담동 여기는 명품거리 이면도로인데요.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지역에 온전한 통 건물이 경매 나오기는 거의 희박하죠. 그런데 지난해 바로 청담동 명품거리의 대로변은 아닌 이면도로이지만 그렇더라도 온전한 건물 5층의 통 건물이 경매를 나왔다는 것만 자체로도 유의미가 되고 많은 사람의 입에 휘자가 됐던 오르내렸던 물건이 되겠는데요. 그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당시 지난해 7월 6일 기준으로 16일 기준으로 72억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감정가하고 실제 낙찰받는 시점하고는 시차가 존재하죠. 경매 개시 결정 당시는 2019년 6월이고 실제 매각 당시는 2020년 7월이다 보니까 최초 감정 시점과 매각 당시는 약 1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가격에 변화가 생깁니다. 입찰 당시, 감정 당시는 72억을 평가했는데 입찰 당시에는 80억이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 시장에서는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80억이 넘는다. 그러면 이 물건은 유찰 없이 첫 기일에 낙찰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건의 최적의 낙찰가는 한 75억 정도가 좋고요. 만약에 꼭 욕심을 내서 꼭 낙찰받기를 원한다면 77억 정도도 쓸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75억의 낙찰을 내외에 받는다면 최적의 낙찰가가 되지 않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제 예측에 부합되게 실제 참여자도 2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참여자는 어느 정도 예측한 구간이었는데 낙찰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 2분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최고가 매수인으로 등재되신 분, 즉 1등으로 낙찰받으신 분이 얼마를 적었느냐? 무려 최초 감정가 72억에 20억을 좀 가까이 근접한 무려 92억 1,530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등은 그러면 얼마를 썼냐? 그러면 2등도 근접을 했냐? 그러면 다행인데요. 2등은 그렇지 않고요. 2등은 보시다시피 74억 8,100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아마 2등을 적어내신 분은 저하고 눈높이가 비슷한 분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1등 하신 분은 2등 기준으로도 약 17, 8억 이상을 높게 적어냈습니다. 최저가 기준으로는 약 20억을 적어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날 최고가 매수인이 시장 가격, 즉 청담동이라는 거리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분이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물건은 제가 대로변에서 한켠 밀려난 이면도로에 다소 이면도로라도 광로가 아닌 중로변 쪽에 접하는 물건인데 이분이 광로에 접하는 물건으로 가격을 오인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광로에 접한다라면 90억이 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그림에서 보듯이 도로가 광로가 아닌 중소로, 오히려 뭐 중로도 아닌 소로 정도, 뭐 소로보다는 좀 크긴 하지만 뭐 거칠게 봐서 중로변에 접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건에 92억을 적어내는 것은 저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닌 게 아닐까. 이날 92억을 적어내신 최고가 매수인은 어떤 연유인지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우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입찰 참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금액의 낙찰을 받으면 낙찰받고 자기가 적어낸 금액이 이등과 차이가 나거나 하면은 불허가라는 게 경매는 아닌 거죠. 경매는 민사집행법 121조 또는 127조 등 이런 열거 규정에 법에 열거진 내역에 저촉이 될 때 불허가가 되는 것이지 낙찰자의 호 불호에 따라서 허가 불허가가 좌우되는 건 아니겠죠. 낙찰자의 불허가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이유 없다고 받아주지 않자 낙찰자는 사법보좌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고를 합니다. 근데 제가 소개하는 주제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때 우리는 경매 사건에서 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해서 즉 항고를 하고자 할 때는 항고 시에는 반드시 항고 보증금과 항고 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항고 보증금을 얼마를 공탁해야 되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우님들이 아시다시피 법원 경매 사건에서는 보증금이 두 번 등장하죠. 입찰 보증금과 항고 보증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입찰 보증금과 항고 보증금은 그 금액의 기준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 물건을 사례 물건을 예시로 입찰 보증금과 항고 보증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얼마를 적어내든 즉 92억을 적어내든 74억 8천을 적어내든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서 공고한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즉 72억 5천만 원대의 10%인 7억 2,520만 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즉 입찰 보증금은 92억을 적어내도 7억 2천만 원, 75억을 적어내도 7억 2천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물건을 항고할 때는 항고 보증금은 얼마냐?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아닌 낙찰가의 10%가 됩니다. 그러면 낙찰가가 92억이 되기 때문에 항고 보증금은 얼마가 되냐? 9억 2천만 원을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항고를 하면 항고의 결과는 이유가 있을 때는 인용, 즉 받아주고요.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을 하는데 그러면 인용이 되면 다행이지만 기각이 됐을 때는 항고 보증금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채무자비 소유자가 항고를 했는데 만약에 채무자비 소유자의 항고가 이유 없다고 기각이 되면 채무자비 소유자가 공탁한 9억 2천만 원 전액이 몰취가 되고요. 몰수가 되고 채무자비 소유자를 제외한 낙찰자나 임차인이나 또는 여타의 채권자들이 항고했을 때 만약에 항고가 이유가 없어서 기각이 되면은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 기각 결정일까지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취하는데 이때 모수는 뭐냐? 항고 공탁금 9억 2천만 원의 12%를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 금액 92억의 12%를 몰취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적지 않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고 시 몰취되는 보증금의 금액이 항고 공탁금의 12%가 아닌 매각 대금의 12%입니다.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물건은 작년 7월 달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달에 항구가 이유가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기각이 돼 약 5달 정도 걸렸는데요. 그럼 이 5달 동안 몰취된 금액이 얼마가 되냐? 만약에 9억 2천에 연 12%로 계산해서 그러면 아마 76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5개월이면은 뭐 3천여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92억, 즉 7억 2천을 입찰 보증금을 걸고 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항고를 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3,200만 원이 몰취지지만 항구가 받아주면 7억 2천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은 해볼만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런 경우에 몰취된 공탁금이 항구 보증금에는 매각대금 9억 2천에 92억의 12%면 매달 몰취된 금액이 700만 원대가 아니라 7천만 원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5개월 동안이면 얼마가 되냐? 바로 약 4억에 가까운 돈이 몰취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물건에 항고한 사람은 7억 2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항고를 했는데 혹을 때려갔다가 결국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처럼 오히려 약 4억에 가까운 돈을 오히려 몰취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처럼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 시에 이처럼 페널티를 강력하게 부과하는 것은 결국 항고라는 것은 불필요하게 경매 절차를 지연하는 고의적 행위로 보고서나 가능한 항고 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고 보증금에 몰취된 금액이 항고 공탁금이 아닌 매각 대금이라는 것도 우리 학우님들이 이 사례를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매의 영원한 주제인 입찰과 산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입찰과 산정은 경매를 이제 갓 입문한 사람이나 경매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나 똑같은 이 숙제를 해야 됩니다. 경매를 오래 했다고 해서 이 숙제를 가볍게 숙제가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번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원초적인 고민을 거듭하는 부분이 바로 입찰가 적어내기가 되겠는데요. 인천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어느 참여자가 입찰가 적어내기를 우회적으로 적어낸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겠다 합니다. 입찰가 적어내는 법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없이 어려웠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입찰가 적어내기일 수도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어려움도 아라비아 숫자이고요. 이 세상에 가장 손쉬운 접근법도 아라비아 숫자를 기술하는 건데 결국 아라비아 숫자를 어떻게 나열할 것이냐, 아라비아 숫자를 어떻게 경우의 수를 배치할 것이냐가 결국은 숙제 아닌 숙제가 되는데요. 바로 이 사례에서는 인천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느 낙찰받으신 분이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실제 낙찰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오피스텔 물건이 되겠는데요.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가 2억에서 두 번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이 9,800만 원대까지 떨어진 물건인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5명이 경합을 벌였는데 1등 하신 분이 1억 2,345만 6,789원을 적어내서 1등을 했는데 2등도 1억 2,257만 원대를 적어내서 1등과 2등이 경합을 벌인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물건은 아마 10만 단위 이하에서는 아마 이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이냐? 부천시 상동에 있는 공매 물건입니다. 상가 물건이 경매가 아닌 우리 경매 이웃사친인 공매로 나온 물건이 되겠는데요. 이 물건이 최초 감정가 4억 3,800에서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6,280만 원대로 떨어진 물건이 되겠는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1등 하신 최고가 매수인이 3억
99만 9,999원을 적어냈습니다. 아마 10만 단위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분을 능가할 수 없는 가격을 적어낸 것 같습니다. 물론 100만 단위에서는 순위의 엇가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10만 단위에서는 타의 추중을 불허하는 입찰가 적어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매계의 격언, 금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낙찰가 산정 관련해서 귀하가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전 유찰가를 넘겨라 라는 우리 경매 격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사례 물건은 그 경매 격언을 충실히 따른 물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물건이 되겠는데요. 최초 감정가 4억 7,100만 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최저 매각 가격이 3억 7,680만 원대의 물건에 9분이 참여했는데요. 그날 최고가 매수인인 신모 씨는 전 유찰가 4억 7,100을 살짝 넘긴 4억 7,500만 원대를 적어내서 낙찰이 된 물건인데요. 참고로 이 물건에 2등 하신 분은 전 유찰가에 조금 못 미치는 4억 6,400만 원대를 적어내서 1등과 2등이 경락이 가려진 물건인데 이처럼 특정 물건에 대해서 낙찰받기를 원한다면 전 유찰가를 넘겨라는 격언도 이런 때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용한 도구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써야 되는 거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된 물건인데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있는 단독주택이 경매 나온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최초 감정가 6억 4,400만 원대에서 한 차례 떨어져 최저 매각 가격이 4억 5천만 원일 때 지난해 9월달 2020년 9월달에 6분이 참여해서 경합이 벌어지는데요. 이날 최고가 금액을 적어내신 분은 전 유찰가를 살짝 넘긴 6억 6,800을 적어내서 당연히 최고가 매수인에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2등 차순위 금액을 적어내신 분은 얼마냐? 5억 4,700만 원으로 무려 1등과 2등의 간극 차이가 1억 이상이 벌어졌는데요.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는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매계의 격언 중에 하나가 전 유찰가를 넘기라는 말이 격언은 맞는데요. 이 말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 즉 가격이라든가 종목에 따라서 가려서 사용할 수 있었을 때 더 그 격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례 물건은 좀 아쉬움이 여운이 남는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사례 물건은 우리나라 경매사상 역대 현존하는 1등과 2등의 간극 차이가 가장 최에 근접한 사례 물건이 되겠는데요. 1등과 2등의 가격 차이가 얼마냐? 단돈 1원의 경락의 희비가 엇갈린 물건을 소개하고자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 물건이 되겠는데요. 지난 2018년 11월 27일 날 2억 2,190만 원대에 8분이 경합을 해서 이날 최고가 매수인이 2억 6,600만 원의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데요. 2등은 얼마를 적어냈냐? 2억 6,599만 9,999원으로 1등과 2등이 정확히 1원 차이로 희비가 갈린 물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매 제도가 종속하는 한 이 기록은 깨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동차는 나올지언정 이 기록을 깰 수 있는 가격은 향후에 우리 경매 제도가 존속하는 한 나올 수는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부 경매시장 2021년 경매시장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우님들이 보시고 있는 물건은 제주도 한라산의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만 보면 아주 평온한 까마귀인데요. 조금 더 올라갔더니 바로 우리 한라산 백록담 아래에 있는 윗새 오름이라는 오름이 있는데요. 바로 이날 제가 등반한 날은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많이 온 날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제가 목도했냐. 아마 우리 학우님들이 지금은 강화도에서 성모도가 연도교가 놓아져서 우리가 이제는 배를 이용하지 않고 성모도를 갈 수 있었지만 전에는 우리가 배를 이용해서 꼭 성모도를 갈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배를 탈 때 꼭 손에 하나 쥐는 게 새우깡이었죠. 그러면은 바로 갈매기들이 이 새우깡을 먹기 위해서 우리 배전에 있는 아마 학우님들에게 날아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유사 사례가 제가 제주도에서 목도했는데 이때는 갈매기가 아닌 까마귀였습니다. 이처럼 눈이 덮여 있다 보니까 까마귀들이 먹이 사냥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오고 잠시 쉬는 사이에 등산객들이 간식거리를 할 때, 주정부리를 할 때 까마귀들이 맑고 깨끗한 눈으로 사람의 먹는 걸 쳐다봅니다. 그러면 차마 그 주정부리가 넘어가지를 못해서 결국 까마귀들을 죽게 되는데요. 이게 아마 까마귀들한테 조건반사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객들만 오면 까마귀들이 앞전에 본 사진에서 보죠. 어딘가 쉬고 있다가 이런 나뭇가지에 쉬고 있다가 등산객이 앉아서 배낭에서 주섬주섬 뭔가 꺼내는 것을 발견만 했다면 이렇게 까마귀들이 집단적으로 모여들어 가지고 등산객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던져주는 먹을거리를 먹는데요. 제주도의 까마귀들이 아마 겨울철에 이런 게 아마 학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21년도는 아직 서울에 있는 5개 법원들은 경매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지내야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등에서 본격적으로 경매 법정이 열릴 것 같습니다. 서부지원에서요. 중앙지법은 이달 말이나 돼야 경매 문이 열리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 59개 법원 중에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천지방법원이 첫 문을 열었고요. 금주에 들어서 수원지방법원이 이제 경매 법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할 사례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인천지방법원에서 낙찰된 물건을 가지고 새해 경매 시장에 대해서 작은 힌트를 한번 얻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착안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5일 날입니다. 1월 5일 날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 경매 나옵니다. 아파트가 경매 나오는데요. 최초 감정가 2억 7천만 원이 1위 유찰돼서 1억 8,9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인데요. 1위 유찰된 물건에 2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날 최고의 경쟁률이 되겠는데요. 20명이 들어와서 전 유찰가를 넘긴 3억 1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만 보면 새해 2021년 우리 부동산 시장 열기도 지난해 못지 않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2021년 새해 경매 시장도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일단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기를 보면 여러모로 지난해와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참여자 수가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르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비록 낙찰가가 전 유찰가를 넘기긴 했지만은 지난해처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가격을 적어내는 일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물론 사례가 적어서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여하튼 2021년 새해 경매 시장은 지난해와는 사뭇 달랐다. 앞전에 제가 1부에서 소개했지만 1부에서는 지난해 전주에서 119명이 참여했다겠죠. 그런데 올해 첫 경매인 인천지방법원에서는 20명이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모로
시사점도 있지 않나. 제가 향후에 2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2021년 경매 시장의 전망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최근까지 24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내놓은 정도가 아니라 쏟아졌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죠. 무려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데요. 이 대책의 요지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부양이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을 누르는 거죠. 바로 억누름의 방점을 찍었는데 정부의 의도와 달리 24번의 억누름을 때 눌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요 현상 또는 내성화가 돼서 오히려 한 달 떨어지고 두 달 오르고 5% 조정받고 10% 20% 오르는 오히려 역설의 법칙. 오히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더 이웃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에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정책의 24번을 한번 요약을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미치는 경매 시장에 미치니 단기일 때 그런 경우는 저는 소나기로 표현했고요. 이런 경우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한두 달에 머무를 때인 거를 단기 효과에 치우칠 때는 소나기를 피웠고, 만약에 정부 정책의 효과가 한 몇 개월 정도 지속된다. 이런 경우는 제가 장마로 표현했고요. 정부 정책의 효과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우기로 표현했어요. 그럼 각각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 경매 참여자들의 반응은 달라지겠고요. 단기 효과 있을 때는 잠시 우리는 위출을 자제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장마라 우기일 때는 위출을 자제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방어할 수가 없고요. 이때는 또 다른 생존 모델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저는 정부 정책이 만약에 효과가 지속할 때, 그게 올해인지 내년인지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여하튼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히듯이 정부가 지금까지 24번 헛발질했지만 24번 헛발질했다고 앞으로 24번도 헛발질한다라는 보장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24번 헛발질했으면 29번째는 제대로 맞출 수도 있을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여하튼 그 언젠가 한 번은 맞출지도 모르는데, 그때 맞출 때 효과가 소나기가 아닌 저는 개인적인 기후이자 우려가, 만약에 그게 장마이면 또는 우기가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누고요. 가능한 규제 지역은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규제 지역에 참여하는 것은 개입하지 않겠지만, 즉 간섭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규제 지역, 이름하여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런 규제 지역에 있어서는 투기하지 말라는 게 정부의 일관적인 신호이고요. 그 중에서도 규제 지역에서도 여러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거용 부동산은 투자, 정부 말로 하면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게 되겠고요. 그 중에서 방법론은 그래도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까지는 막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레버리지 이펙트, 즉 갭 투자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학우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갭 투자의 양대 유형은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과 아니면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의 갭 투자 제도가 있는데, 적어도 이런 갭 투자를 활용한 다주택에 대한 투자는 정부에서 억누르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의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역적으로 조닝을 하고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종목에도 2중, 3중으로 중과세를 하면 압박을 하면서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 즉 대출에 대한 문턱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다주택자가 되겠다라면, 이때는 세금으로서
그 소득을 추징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특히 이 다주택자와 그동안의 법인이, 바로 우리는 법인은 절세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 규제에 우위구조, 즉 사각지대다 보니까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얻었는데요. 이제는 이 법인에 대해서도 풍선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 중과로서 그분들의 퇴로를 막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정부의 생각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정부의 의지대로 시장에서 순응했냐? 천만의 말씀이었던 거죠. 정부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시장은 재편이 되고 움직였다는 거죠.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냐? 규제 지역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비규제 지역으로 우리의 투자처를 다변화시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을 하지 말라 했더니 꼭 부동산은 주거용만 되냐? 아까 우리가 보면 토지 부분이 있죠. 우리 경매 시장의 양대 주력 종목인 주거용, 오른손에는 주거 부동산, 왼손에는 토지였죠. 바로 토지 시장에서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꼭 타인 자본이 아닌 자기 자본으로 참여자들이 등장하면 된다. 놀라운 것은 서울 지역에 특히 강남권의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이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5억대 이상의 강남 지역의 아파트면 10수명이 참여를 합니다. 최소 10수명, 10여 명에서 20여 명이 물건당 참여를 하는데요. 이 참여자들은 공이 낙찰가 15억 이상의 물건을 전혀 1원도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잔금을 치르겠다는 경제력, 즉 유동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자기 자본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막을 수가 없고요. 타인 자본은 비규제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대출의 강도가 완화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서는 참여가 할 수가 있고 금융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주거용 부동산의 촘촘히 보유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진입장벽이라든가 보유시, 그 다음에 퇴출시 양도세에 촘촘히 그물망이 쳐져 있지만 비주거 부동산은 세금 규제가 또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누릴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물건에 대한 풍선 효과도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에 대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나기일 때는 저는 이론에 여지없이 이때는 효과가 단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소나기가 그칠 때까지 잠시 위출을 멈추고 지켜보는 것, 즉 관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마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때는 기간이 중기 이상일 때라서 우리는 경매를 놓을 수는 없고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냐? 만약에 규제 지역에서 꼭 해야 되겠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규제 지역이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똘똘한 부동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규제 지역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규제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규제 지역에서 자금의 제한이 있다라면 규제 지역의 주거용은 잠시 유보하고 비주거용에 참여를 해도 되고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가 최고이지 않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에 가서 아파트 물건에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의 효과가 이것은 정부 정책의 효과가 아닌 글로벌 경기와 맞물리게 되죠. 예상치 못한 우리가 과거에 2번의 경험이 있는데요.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약 20여 년 전에 경험했던 IMF 같은 국가 환란 시기 같은 이런 경우 내우 의환이 중첩이 됐을 때는 이때는 정부의 통제 수준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우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장마와 우기의 기준점은, 장마는 내재적인 모순, 우리나라 자체의 모순에 의해서 부동산이 침체 국면을 겪는 걸 장마라고 하고요. 여기는 우리나라 세계 경제가 맞물리는 것을 위세 변수까지 가미가 됐을 때는 이때는 연을 넘어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도 보면은 짧게는 3년에서 롱텀은 5년 동안 소순환을 과정해서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런 경우 장기 지속됐을 때는 그때 우리는 일반적인 생존 모델로는 안 되고요. 전문가가 돼야 된답니다. 전문가. 즉 제너럴리스트로서는 생존이 어렵고 이때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이때 전문가는 지역에 대한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목에 대한 전문가, 특정 권리 분석, 우리가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 이런 권한에 대한 타이틀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으로 무장을 해야만이 이런 경우는 우기 시장의 우기에 우리가 생존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에서 보이는 지도는요, 정부에서 그동안에 일관되게 거듭거듭 발표한 정부에서 규제 지역의 지도인데요. 진한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규제 지역입니다. 이름하여 가능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연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부분은 맘 놓고 투자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요. 이걸 우리 부동산 업계에서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절대적으로 투자할 것이 투기 과열지구 빨간색 진한색이고요. 상대적으로 투자를 하면 가능한 절대적인 곳에도 투자했는데 자금의 제한을 받는다라면은 이런 데는 좀 진입 원가가 진입장 가격이 좀 높으니까요. 가격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그리고 하얀색 부분은 가능한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역설적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경매 시장에서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대책이 나오죠. 대책이 나올 때 11, 19 대책은 그동안에 비규제적으로 묶여있던 김포가 다시 신규 규제적으로 포함된다라는 게 그 여러 대책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바로 11, 19 대책이 나오기는 이틀 전인 11월 17일 날 김포시 장기동의 주거용 물건이 경매가 나옵니다. 이날 최초 감정가 3억 9,100만 원인데 이날 무려 81명이 신건에 참여를 해서 얼마에 낙찰되냐? 최초 감정가 1.5배가 되는 6억이 훌쩍 넘는 금액에 낙찰됩니다. 대단하죠? 이틀 전에는 내일인지 모레인지 아니면 일주일 후인지는 모르지만 그 언젠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계속 언론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포함될 거라는 뉴스가 계속 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 대책 나오기 이틀 전인 부천 지원에서 무려 81명이 참여해서 3억 9천짜리가 6억 1천으로 둔갑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물건의 낙찰자는 낙찰받고 나서 바로 이틀 후에 규제 지역으로 묶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세상에 가장 고민이 많이 하실 분 중에 한 분이 이날 낙찰받은 김모 씨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하게도 이분이 매각대금 납부일이 지난해 연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그날 마지막 날 결국은 장고 끝에 결국은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최고가 매수인 김모 씨가 대금 납부를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실제 잔금을 내고 아마 두 가지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후퇴하거나 그 언젠가는 정부 정책이 정부에서 발을 빼서 후퇴하거나 아니면은 이 김포 지역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겠지만 차후에 그 조정을 박차고 다시 우길승천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소박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사 사례에서 그 낙찰자는 이 낙찰자 김모 씨와 다른 길을 건 물건이 있어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학우님들이 보시고 있는 물건인데요.
앞전의 물건은 김포시 장기동이었고요. 이 물건은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정부 대책이 나오기 일주일 전인 11월 12일 날 매각이 된 사례인데 이때 당시 최저 매각 가격 2억 4,500일 때 19분이 참여해서 이날 낙찰자는 전 유찰가 3억 5천만 원을 가뿐히 넘긴 4억 1,700만 원의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받고 기쁨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죠. 일주일 후에 정부에서는 김포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이자 이 물건의 최고가 매수인은 번리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대금 납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분은 입찰 보증금 2,450만 원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 물건이 바로 1월 28일 날 다시 진행을 하는데 저는 1월 28일 날 이 물건의 낙찰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날 과연 몇 분이 들어와서 낙찰가가 얼마가 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은 작년 11월 12일 날 19명을 넘길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낙찰가 4억 1,700을 당연히 넘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여자들은 얼마나 하향 조정을 해서 가격을 적어낼까를 가지고 올해 이 미력하지만 올해 우리 경매시장 전망의 연초에 작은 단초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11.19 대책 이후에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는 데가 있죠. 11.19 대책 이전에 수도권에서 김포와 파주가 유의하게 서부 권역에서는 북서부 권역에서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요. 그중에 한 곳인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바로 한강 넘어 파주는 아직도 규제 지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파주에 집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11월 25일 날 11구 대책이 나온 일주일 상간에 고양지원에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 경매가 나옵니다. 10월 21일 날 11구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2억 1,800만 원이 비싸다고 해서 의면을 받았던 물건이죠. 2억 1,800이 비싸서 의면을 받아서 한번 떨어져서 1억 5천이 됐는데 1억 5,200이 되자 무려 한 달 전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은 물건에 36명이 이 물건에 참여해서 전 유찰가 2억 1,800을 가뿐히 넘긴 2억 7,800만 원의 낙찰이 됩니다. 지난달과 낙찰된 한 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굳이 있었다면 정부에서 시장에 인위적으로 간섭하는 11.19 부동산 대책이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대책 전에는 일반인의 의면을 받았던 지역이 대책 이후에는 새로운 투자처로 다시 재등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파주도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또다시 정부의 예봉, 칼날을 비껴가지 못하지 않겠냐. 연초 그 어느 날 또다시 정부는 25번째 또는 26번째 대책을 내놓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 바로 파주 지역에 25번째나 6번째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걸 겁니다. 아마 불문가지가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죠. 임진강을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면 마지막 남은 중부전선으로 우리는 이제 이동을 해서 우리는 포천이라든지 철원 이런 지역에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전국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규제 지역으로 묶여야 된다라는 규제의 역설 아닌 역설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정부 정책의 함정이자 한계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경매 시장에 있었던 경매 통계를 가지고 한번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매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조심스러운 예측이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기의 경매 시장의 과열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언제 경매 시장의 가장 저점, 과열이 아닌 가장 냉각기가 언제인지, 즉 우리는 이 통계를 가지고 경매 참여 시점에 가장 유효한 시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도 있는데 먼저 우리 경매시장의 과열은 제가 내린 개인적인 정의에 의하면 전국 기준으로 연간 낙찰가율이 71%를 연거푸 넘기면 저는 시장이 오버히팅이다. 과열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과열이 연거푸 2번 71%를 넘겼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준칙이 있는데 과열이 되면 소정의 냉각 기간을 거치고요. 다시 또 열기가 후끈 달아올라갔다가 또 냉각을 거치고 또 과열이 되는 이런 현상을 반복을 하는데요. 우리 경매시장은 지난 2000년 동안 3차의 과열기가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과열기가 있었는데요. 1차 과열과 2차 과열은 준칙이 있었습니다. 2년 연거푸 뜨겁게 다루고 조정을 받았는데요. 3차 과열은 그 앞전과 다릅니다. 어느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은 과열인데 무슨 얘기냐? 앞전에는 2년 동안 후끈 달아오르고 조정을 받았는데 지난 3차 과열기에는 2년이 아니라 무려 6년 동안 뜨겁게 달아옵니다. 저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모로 오판을 한 사례가 되는데요. 저는 사실 지난해 그 전해의 2020년 시장을 예측을 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은 조정을 받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 피에서 보듯이 제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오히려 2020년도는 2019년도보다 소폭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제가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놓쳤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는 관여했던 게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었고요. 코로나는 저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었지만 여하튼 코로나도 있었고 저의 능력의 일천함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의 행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여러모로 이런 오류들이 중첩이 되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020년도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지난해는 오히려 그 전에보다도 소폭이지만 오히려 더 상승을 했다. 전국 기준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면 2021년도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다시 틀릴 수 있는 예측을 하지만, 올해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해 제가 조정을 예상했지만, 전의 능력에 걸맞지 않게 가격은 조정을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후끈 달아올랐는데 올해는 지난해 같은 적어도 올 상반기는 지난해 열기의 연장선이지만 올해 하반기는 그렇지 않지 않겠냐.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접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하면은 지난해의 오버히팅은 상대적으로 누그러지지 않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이고 여하튼 그건 저의 생각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경매 시장은 언제 참여하고 언제 우리는 처분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사점이 있죠. 사례 이론에 이어지시 경매는 낙찰은 언제 받습니까? 요때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처분은 요때 하는 거 되죠. 그죠? 다시 요때 경매를 통해서 낙찰 받고 처분은 이렇게 하면 이게 최적의 구간인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안타깝게도 낙찰을 고점에 받고 저점에 처분하고 다시 고점에 낙찰받고 저점에 처분하고 고점에 낙찰받고 견딜 수 없어서 저점에 처분하는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론에 의하면 가장 최적의 구간은 바로 요때라든가 요때에 낙찰을 받는 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신의 영역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우리는 무릎이나 어깨라고 하면은 요 구간에서 낙찰을 받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의사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가지고도 연장선상이 되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물건을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해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강남은 전국과 확연히 다릅니다. 오히려 2019년도에 98%였다가 지난해는 108%로 오히려 조정이 아니라 더 과열에 진입합니다. 아마 우리 학우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의 우상향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가격 급등이죠. 이건 강남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
그다음에 수도권 전역, 그다음에 지방의 광역시가 모두 다 공통 분모 현상이었죠. 가격이 오히려 급등을 했는데요. 이건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는 이 사례에 있어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수익을 최대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전저점인 금융위기 때 낙찰을 받았을 때는 최고의 수익을 구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신의 영역이지 않냐.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사선택은 바로 이 부분 우리는 신은 바닥에 사서 머리에 파는 게 신의 영역이라면 인간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매각하는 게 인간의 영역이다. 그러면 저는 바로 이 두 번째 구간이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의 영역에서 사서 고점에 팔면은 적게는 3배에서 4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의 영역이면. 그런데 인간의 영역에서는 2배 정도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배도 사실 적은 이익은 아니죠. 2배도 감사해야 된다라면 우리는 인간의 영역에서 가능한 상대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는 로 리스크 로 리턴에서 우리는 위험도 최소화하면서 수익도 좀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우리는 수익 못지않게 위험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영역에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실제 경매 사례에서 각각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에서 낙찰된 사례 물건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의 영역 구간입니다. 2013년도에 강남구 대치동에는 음마아파트 31평형이 경매 나옵니다. 이때 감정가 8억 5천에서 2번 떨어집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경기가 어려우면 2번씩 곤두박질 치는데요. 5억 4,400까지 밀립니다. 강남 음마아파트의 96이라는 언론에 회자된 물건이었는데요. 이 물건이 5억 4천대까지 떨어지자 11명이 경합을 해서 6억 6,700에 낙찰됐습니다. 당시 6억 낙찰가는 여러 사람들의 고가 낙찰이라는 안 좋은 따가운 시선을 받았는데요. 이 물건의 현재 가격이 지금 약 7년 정도 지난 7년, 8년 정도 지난 현재 가격이 약 20억 초반대를 형성합니다. 최소 3배에서 4배 사이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불과 몇 년 새요? 7, 8년 만에 이랬는데 이건 인간이 하는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인간의 영역 언제냐? 2017년 전후로 낙찰받은 물건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 이름하여 레데팔 물건인데요. 2017년 1월 달에 이 물건이 최초 감정가 17억에서 한번 떨어져서 13억대의 경매 나옵니다. 역시 17명이 경합을 벌여서 16억 1,200에 낙찰됐습니다. 전 유찰가를 넘기지 못하고요. 16억 1,200에 낙찰받았는데 현재 이 물건은 35억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적어도 2배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닥이라는 것은 지나고 났을 때 어제의 우리 경매 시장이 바닥이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진행형 시점에서는 우리는 버블이니 바닥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버블이니 바닥이라는 말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지하는 영역은 지나고 난 과거 영역이었을 때 우리는 바로 어제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전무후무한 고점이었다. 아니면은 역대 우리가 미증의 초유의 저점 터널 구간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말은 사용할 수 있을지언정 진행형으로는 매우 조심스러운 용어가 아니라 사실 이런 용어는 입에 담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토지시장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토지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로망 지역이 하나 있던 제주도였죠. 제주도 토지시장이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주도 토지시장의 정설은 과거에 보면 60% 중반대에서 70% 중반대를 횡보하는 게 제주도 토지시장의 정설이었는데요. 지난 2013년을 기화로 해서 제주도 토지시장이 급등을 합니다. 외지인들이 물밀듯이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투자 이민을 하면서 제주도 토지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급기야 지난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 사상 강남 아파트도 걸어가보지 못한 길을 제주도에서 걸어갑니다. 제주도 토지시장의 연평균 낙찰가율이 무려
145.6%라는 우리 경매 시장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수치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제주도 토지 시장이 5년의 상승 터널을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이전의 제주도 토지 시장으로 회귀를 하고요. 지난해는 이제는 2020년도에는 10년 전에 제주도 토지 시장으로 원위치를 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물건에 역시 제주도 토지 시장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은 2010년 전후에 낙찰받으신 분은 이론의 여지 없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만약에 2010년 전후에 낙찰받았다. 토지는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1배, 2배가 뛰는 게 아니라 10배, 20배씩 뜰 수도 있잖아요. 이 때문에 극단적으로 2010년 전후에 낙찰받으신 분들은 고점에 팔았다라고 하면 10배의 수익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진입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수익은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더 이상 보전해 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주도 구자읍 세활입니다. 성산 일출봉을 보기 위해서 성산을 방문하려면 일출봉을 방문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도로변에 있는 땅이 되겠는데요. 그 땅이 지난 2010년도에 5억대의 물건이 추락에 거듭해서 1억 7,300만 원까지 떨어지자 어느 분이 서울에 사는 의지인이 1억 8,300만 원의 나홀로 낙찰을 받습니다. 10년 전에 외면을 받던 물건이었는데 그런데 이 물건이 이분이 낙찰받고 나서 제주도 토지시장이 급등을 하자 지난 2016년도에 경매로 1억 8,300만 원에 낙찰받은 물건을 6년간 보유하고 임모 씨에게 매각을 하는데 얼마에 매각하냐? 1억 8,300짜리를 16억 1,000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의 관전 포인트는 1억 8천에 낙찰받고 16억에 매각해서 10수억 원의 차익을 본 사람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물건을 16억에 매수한 사람의 근황이 우려가 됩니다. 과연 그분은 오늘 또 안녕하신지 여간 저는 걱정스럽지가 않습니다. 실제 제주도 토지 시장이 얼마나 가격이 조정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 조천 와산리에 있는 물건이 13억대의 물건이 한번 떨어져서 어느 분이 11억 2천에 낙찰받았다가 소중한 대금 납부를 포기해서 입찰 부증금 9억 2천만 원을 포기한 사례인데요. 결국 이 물건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 5월 달에 8억대에 가까스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경매시장은 월간으로 보면은요, 우연하게 수은주와 낙찰가는 정해관계가 있는데요. 연초 지금입니다. 1, 2월 달이 낙찰가가 가장 낮습니다. 연말 연시가 낙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여름이 7, 8월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가능한 낙찰을 피해야 될 달은 봄, 가을입니다. 5, 6월과 9, 10월이 가장 비싼데요. 서울 지역은 우연하게도 봄보다는 가을에 낙찰가가 더 높습니다. 반면에 전국 기준으로 보면 전국은 가을보다는 봄에 상대적으로 낙찰가가 높다. 이 부분은 우리 학우님들한테 시사점이 있는데요. 우리 학우님들이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경매에 관심이 있다라면 가능한 지금 현재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낙찰을 받고요. 가능한 낙찰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달은 9, 10월 달, 가을철은 상대적으로 낙찰가가 높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전국을 기준으로 경매를 하신다라면 역시 1, 2월 달이 최적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가능한 조심해야 하고 피해야 될 달은 5, 6월 달, 봄철은 전국 기준으로 경매에 관심 있는 학우님들은 상대적으로 이때는 조심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주거용 부동산의 규제가 겹겹이 쳐 있으면 꼭 주거용만 구입하지 마시고요. 비주거용 물건으로 선의를 해도 된다. 이를테면 상가라든가 토지, 물류창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지난해는 화성 인근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의외로 뜨거웠습니다. 저도 놀라울 정도로 오히려 제조업 기반이 붕괴됐다. 여러모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제조업 기반이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 저도 의외인데요. 여하튼 화성에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공장 물건들은
예상한 금액 이상의 높은 가격에 팔려나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MPL이라는 허수가 일정 부분 관여를 했지만 그래도 여하튼 낙찰가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높게 낙찰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꼭 우리는 정부에서는 소유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면 꼭 소유를 한 통해서 소유에 연연하지 마시고 비소유, 즉 전대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도 있기 때문에 꼭 소유권에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기타 개발 호재라든가 보상 물건 등등을 통해서도 우리의 투자처를 다원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 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부진의 골이 깊어질 때, 즉 내후 의환이 맞물렸을 때 이때는 우리는 전문가적 식견과 안목을 갖춰야 된다겠죠. 크게 저는 전문가를 4가지 유형화할 수가 있는데 먼저 지역에 대한 전문가, 지역 본과 처가 의가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전문가, 그 다음에 특정 권원에 대한 전문가가, 그 다음에 틈새 물건에 대한 각각의 전문가. 욕심 같아서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중에 하나만 정말 누구 못지않게 나만의 여기는 똑부러지는 자기의 능력, 식견을 갖추고 있다라면 어떠한 우기에도 생존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모든 물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로망이겠지만 모든 물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느 물건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많은 지역에 많은 물건에 얇고 넓게보다는 좁고 깊게 식견을 구비하는 것도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이런 거에 근거해서 작년에 이미 보였지만 단독주택은 희소성, 개발 호재 등을 이유로 경매시장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금액을 불문하고 높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틈새 종목으로 대출의 제한을 아직 받지 않죠. 비주거용 대표적인 게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0.50%로 사상 초유의 저금리기를 걷고 있죠. 이런 연으로 은행 예치금에서는 이자 수익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안정적인 월세가 선호되는 물건은 역시 경매 물건에 낙찰가 경쟁자들이 몰립니다. 병원 의원증으로 이용되는 물건이 월세가 매월 부가세 포함해서 약 190만 원 정도의 기대 수익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최저 매각가 3억 9천에 경매 나오자 신건에 14분이 참여해서 결국 5억 4,800만 원대의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 뜨거운 아마 개발회사라든가 이런 자산관리 회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류창고 관련해서 부지라든가 물류창고에 근접한 용대 물건 역시 경매시장에서는 유찰 없이 신건에 비싼 가격에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온전한 물류창고로 개발이 된 물건들도 통으로 경매에 이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과거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알려졌던 지식산업센터, 서울은 성수동이라든가 금천 가산이라든가 문정동 이런 지역에 있는 물건 역시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유 시 임대 수익과 그 다음에 처분 시 시세 차익이라는 아마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매시장에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여기는 없지만 아마 코로나, 올해는 예상치 못한 아마 코로나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저는 올 하반기를 전후해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더 흥행을 하거나 코로나가 더 유행을 하거나 집단 면역의 효과로서 코로나가 소강 상태에 들지 않겠냐. 여하튼 코로나가 횡행을 하면 횡행할수록 경기는 어려워질 거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조기에 집단 면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하다라면 그동안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국내 위적으로 쏟아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양적 축소 정책, 즉 금리 카드를 꺼내들자, 인상 카드가
역시 이 부분도 중대한 변수 중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금리 부분은 금리가 낮아지면 낙찰가는 오르는데요. 코로나가 조기에 극복이 돼서 금리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양적 축소 정책을 진행한다. 즉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 낙찰가는 떨어지지 않냐. 즉 낙찰가에 떨어지는 논거는 경매 물건이 양적으로 더 많아진다는 그 논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일반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일반인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지난해 경매 시장이 있었던 사례를 아마 소개를 하고 오늘 강의를 가름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저는 오히려 2020년도에는 경매 신규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 12월 달 대법원의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 11월 달까지 통계를 하면 오히려 8만 5천 건으로 2019년 동기 9만 5천 건에 비해서 오히려 1만 건 정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의외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2020년도는 2019년에 비해서 경매 물건이 더 느는 게 아니라 급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급감 수준에 버거울 정도로 1만 건 같이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신규 유입 물건은 1만 건이 줄었는데 전체 재고 물건 오히려 약 6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재고 물건은 14만 1천 건이었는데 2019년 13만 5천 건보다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아이러니하죠. 신규 유입 물건은 감소했는데 급감을 했는데 전체 진행 물건은 오히려 소폭이나 증가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신규 물건이 줄어들면 전체 진행 물건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즉 신건은 줄었는데 재고 물건은 늘었다라는 이유는 재고 물건의 유찰 횟수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낙찰된 물건들 이제는 한 타임씩 반박자씩 늦춰지고 있다는 게 재고 물건의 소폭 증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작은 메시지를 주지 않냐. 지난해는 재고 물건이 소폭 늘었지만 만약에 올해는 재고 물건의 증가폭이 더 가파라진다면 전체적인 우리 부동산 시장의 조정에 서막을 알리지 않는 작은 징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영혼 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오랜 시간 동안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려 고생을 많으셨고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경매의 세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학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